저는 올해로 딱 결혼 11년 차가 된 39살 여자입니다. 저희는 지방에서 살고 있고 남편은 대기업 협력업체 생산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일이 조금 많고 힘들긴 하지만 연봉은 7천, 8천 정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얼마 전까지는 집에서 아이 보며 전업주부로 지냈었습니다. 결혼 전과 신혼 때까지는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아이 낳고 나니 저희 집안 상황 때문에 대신 봐줄 사람도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전적으로 육아와 집안일에 전념하며 살았었거든요. 그나마 아이 초등학교 보내놓고 혼자 학원 갔다가 집에 올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작년 초부터 작은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을 하는 중이에요. 연봉이 높지는 않지만 2,500만 원 정도를 더 벌고 있는데 남편 수입과 제 수입을 합하면 그런대로 먹고 사는데 큰 문제는 없는 편입니다. 집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사는 곳이 지방이라서 집값이 비교적 저렴한 편이기도 하고 남편 다니는 회사가 은행에서 대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결혼할 때 집을 살 수 있었고 4년 전에 45평으로 이사와서 그럭저럭 쾌적하게 지내고 있어요. 갚아야 할 대출이 아직 남긴 했지만 저희 수입으로 큰 부담이 되는 상황도 아니고 4년 사이에 집값도 좀 올랐기 때문에 남편과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제가 시집 정말 잘 왔고 아무 걱정 없이 팔자 좋게 살았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다들 그렇듯 걱정거리 하나쯤은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크고 작은 걱정거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제 머리를 아프게 하는 문제는 바로 저희 시부모님입니다. 다른 부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남편과 제 사이에는 심각한 문제는 별로 없어요. 가끔 별일 아닌 일로 서로 자존심 세우며 싸우고 며칠씩 삐져서 말을 안 한 적도 있지만 그래도 또다시 며칠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는 게 남편과 제 사이입니다. 남편과 제가 동갑도 아니고 나이 차이가 6살이나 나지만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통하는 것도 많고 때로는 친구처럼 아직 애인처럼 아들 없이 걸어 다닐 때는 부부가 손을 꼭 잡고 다닐 정도로 사이가 아주 좋아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다른 지역에서 살고 계시고 여름휴가나 명절 때나 한 번씩 찾아가서 얼굴을 볼 정도기 때문에 친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시부모님은 이 지역 토박이시고 실제로 저희 집에서 차로 15분만 가면 시댁일 정도로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 살고 계세요.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시댁과 하나부터 10까지 너무 안 맞으니까 매번 얼굴 볼 때마다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고 솔직히 남편 직장만 아니라면 온 식구가 시부모를 피해서 지구 반대편으로 이사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미운 시댁이라지만 가까이 살면 서로 돕기도 하고 가족끼리 의지도 하면서 살 수 있으니 좋게 생각하라는 분도 계셨는데 정말 저희 시부모님들은 득되는 건 하나도 없고 옆에서 스트레스만 엄청 받게 만드는 골칫덩어리라고 생각해요. 남들은 며느리 내보내서 일 시키려고 시어머니가 손주까지 봐주신다고 하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했다고 말씀드렸을 때도 축하한다는 말보다도 먼저 나는 애 싫어하니까 나한테 맡겨놓을 생각은 하지도 마라. 라면서 딱 잘라서 싫다고 거절하시던 분이에요. 애초에 별로 맡기고 싶은 생각도 없었지만 어머님이 먼저 저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 어떻게든 우리 애는 내가 알아서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어머님이 나가서 일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평생 전업주부로 사셨지만 세상에서 우리 어머님처럼 팔자 좋은 전업주부도 찾아보기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체 요리도 못해서 집에서 밥도 잘 안 하려 하시고 가족들 모이면 식사는 무조건 외식을 할 정도로 할 생각조차 없는 분이세요. 시댁에는 남편 밑으로 지금은 장가간 시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남편 말에 따르면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집안일을 분담해서 동생과 함께 나눠서 했다 하더라고요. 청소하고 빨래 돌리고 마트에 가서 장 봐오는 것까지 저희 시어머니는 전부 아들 둘에게 순번을 정해서 미루셨고 어머님이 원하는 만큼의 일을 해내지 못하면 어린 나이임에도 집에서 크게 혼이 났다고 했습니다.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머님 덕분에 지금 저희 남편은 집안일을 굉장히 잘하고 웬만한 일은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 알아서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아무튼 저희 어머님께서 그 정도로 집안일 하는 걸 싫어하시고 선천적으로 게으르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 낳았을 때도 단 한 번 애를 봐주신 적도 없습니다.
물론 시부모님이라고 해서 무조건 손주를 봐줘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도 갓난 아이 때는 아니더라도 유치원 어린이집 다닐 정도가 되면 저와 남편이 회사 퇴근하고 집에 올 때까지 몇 시간 정도는 봐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아이가 5살 때 다시 회사에 나가 일하고 싶어서 시어머니에게 제 퇴근 시간까지만 아이 봐주실 수 있냐고 여쭤보면서 그렇게만 해주시면 매달 용돈을 50만 원씩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어머님께서는 제게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림이나 똑바로 하면 됐지. 너가 나가서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그러냐면서 저의 제안을 딱 잘라 거절하셨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혼자 학원 갔다 와서 간식 챙겨 먹으며 집에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될 때까지 맞벌이는 꿈도 못 꾸고 집에 붙어 있어야만 했어요. 물론 어머님 탓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시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손주를 봐줘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고는 있지만 제가 다시 일을 시작하자마자 어머님이 연락하셔서는 이제 너도 돈 버니까 용돈 좀 더 많이 보내봐. 30만 원이 뭐니?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라고 말씀하셔서 솔직히 좀 황당하더라고요. 언제는 며느리 너가 나가서 일해봤자 뭐 하겠냐며 타박하시고 애도 절대 못 봐주겠다고 하시던 분인데 이제 와서 저한테 용돈 올려달라는 말이 무슨 염치로 그리 쉽게 나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저희 여태까지 경제적으로 시댁에 도움받은 건 쥐뿔도 없어요. 시아버님도 저희 남편과 비슷한 조건을 가진 대기업 협력업체의 생산직으로 근무를 하셨고 옛날부터 벌어오시는 돈이 적은 편도 아니었다고 해요. 하지만 저희 시댁은 지금까지도 별 다른 재산은 없고 시부모님 살고 계시는 25평 아파트 하나, 그것도 6년 전에 대출 풀로 받아서 시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갚아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아버님께서는 월급 봉투를 살림하는 어머님에게 맡기셨고 전적으로 집안의 돈 관리는 시어머니께서 알아서 하셨다고 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버님이 벌어오는 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된 적금 하나 들지 못하고 그 오랜 시간 벌어다 준 돈을 흐지부지 다 써버리신 거죠. 시어머니 말씀으로는 옛날에 갯돈을 2번 사기 당해서 떼어먹힌 것 때문에 돈을 못 모으셨다는 핑계를 대시는데 그거 다 해봤자 1,0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갯돈과 더불어서 매일 엄살처럼 말씀하시는 소리가 애들 아빠가 쥐꼬리만큼 벌어오는 월급으로 아들 둘 키우면서 사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아냐는 소리를 하시죠. 하지만 저희 친정부모님이나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봐도 전부 아버님보다 돈을 더 못 버는 상황에서도 아이를 키우고 재산 모으고 노후 준비까지 다 했어요. 몇 년 전에 아버님 은퇴하시기 직전에는 세금 떼고 매달 통장에 꽂히는 월급이 600만 원, 700만 원 정도였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냥 이름 없는 중소기업 근무하신 것도 아니고 남부럽지 않은 큰 회사 다니면서 대기업에 준하는 연봉과 혜택을 받으며 평생 일하셨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 넘는 시간 동안 시부모님들을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그 두 사람은 집에 돈이 있는 꼴을 못 견디는 분이셨어요. 생활비와 저축의 개념도 없이 벌면 버는 대로 다 쓰셨고 아버님은 등산, 낚시, 골프 등등 다양한 취미 생활을 즐기셨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던 간에 하고 싶은 일은 꼭 해야 직성이 풀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나가서 힘들게 돈 벌어오는데 이 정도도 못해?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내뱉으시고 비싼 골프채나 낚싯대를 카드 할부로 사오시더라도 어머님은 별 말씀 안 하시고 말릴 생각도 없어 보였어요. 어머님이라고 한술 더 뜨면 더 떴지 덜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비싼 백화점 브랜드 옷에 명품 가방을 몇 개씩이나 갖고 계시는 분들이시죠. 시댁에 가면 좁은 집에 뭘 그렇게 물건을 잔뜩 들여놓으셨는지 갈 때마다 새로운 가전제품이나 가구들이 들어와 있고 장식장에는 아버님 좋아하시는 양주가 꽉꽉 들어차 있고 주방에는 세트로 수백만 원 하는 비싼 접시와 그릇들이 가득했어요. 그래도 예전 같았으면 아직 아버님이 은퇴하시기 전이라 돈을 꽤 많이 벌어오셨기 때문에 두 분이 아무리 낭비를 한다고 해도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는데 지금 은퇴하신 뒤로는 아버님이 나가셔서 공장 야간 경비 일을 하시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얼마 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200만 원 남짓 버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사람의 씀씀이는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으니 그게 자식된 입장에서 또 걱정입니다. 노후 준비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국민연금 말고는 나중에 돈 나올 곳도 없는 분들인데 아직도 메이커 신상 옷만 입으시고 2월 상품 재고 처리 세일 상품 같은 건 후지다면서 쳐다보려고도 안 하세요. 아버님이 몇 년 전 은퇴하실 때 퇴직금을 억대로 받으셨는데 지금까지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여태 좋은 차 한번 못 타본 게 억울하시다면서 현금 8천만 원 넘게 주고 제네시스 커다란 차를 구입하셨었죠. 그 말도 좀 어폐가 있는 게 저희 남편이나 시동생이나 고등학교 다닐 때도 주말에 알바해서 용돈 직접 벌어서 썼다 하고 대학은 장학금 받거나 학자금 대출 받고 과외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도 직접 다 벌어서 졸업하고 취업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아들 둘 키우느라 돈을 다 써버렸다고 하시는지 이해도 안 가고 아버님은 그전에도 억대 외제차를 안 사셨다는 것뿐이지 3년 5년마다 한 번씩 새 차가 나올 때마다 차를 바꾸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중고로 팔고 새 차 사면서 얼마 손해 안 봤다고 말씀하시지만 매번 들어가는 취등록세만 해도 무시 못할 정도고 은퇴하고 노후 준비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퇴직금으로 8천만 원이 넘는 고급차를 현금으로 구입하신 건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죠. 정말 다행히도 아들 둘이 부모한테 손 안 벌리고 자기 앞가림 할 수 있을 정도로는 살고 있고 자식들이 착해서 어머님에게 30만 원씩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아버님 야간 경비 일해서 버는 월급이랑 저희가 보내드리는 용돈 그리고 뭐 이런저런 수당 나오는 걸로 사시는 것 같은데 솔직히 이쯤 되면 상황 파악하시고 씀씀이를 줄여서 아껴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시댁에 종종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멀쩡한 냉장고도 작년에 새로 바꾸시고 이미 약정도 다 끝나서 필터 관리만 하고 쓰면 되는 정수기를 어머님이 좋아하는 가수가 광고에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얼음도 나오고 뭐 이런저런 기능 딸린 비싼 정수기로 교체하시더라고요. 화장품도 기초 세트가 수십만 원 하는 비싼 수입 화장품만 고집하시고 아버님은 은퇴하시고 같이 골프 칠 사람이 줄어들었다면서 건강을 위해 다시 등산을 하신답니다. 그러면서 등산복도 요즘 유행에 맞춰 수십만 원 주고 새로 구입하시질 않나. 진짜 두 분 모습 보고 있는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아이 낳은 뒤로 마지막 백화점 쇼핑을 언제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마저도 아이 옷이나 아이 신발 사러 가는 거지. 저나 남편은 인터넷에서 10,000원, 20,000원 하는 티셔츠 사서 입고 살아요. 얼마 전 휴일날에 아이 데리고 셋이 아울렛에 가서 몇 년 만에 겨울 패딩이나 하나씩 장만하려고 갔었는데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몇 시간을 빙빙 돌다가 결국 남편이랑 제 거는 못 사고 아이 것만 하나 사서 돌아왔던 기억이 나네요. 자식들은 이렇게 아끼고 사는데 시부모님들은 언제쯤이나 철이 들려고 저러시는지. 설마 자식들한테 나중에 기대시려고 저러나 하는 불안감까지 들게 만들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 추석 때 다 같이 모였을 때도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년부터는 아버님이 일을 그만두실 것 같은데 앞으론 자식들이 생활비 대주는 걸로 먹고 살아야겠다는 소리를 하셨어요. 밥 먹다가 그 소리를 들으니 저는 목구멍에 밥알이 콱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옆에 있던 남편도 짜증을 내면서 아빠 차부터 좀 팔고 그런 소리를 해. 대체 경비업체 일하러 가면서 제네시스 타고 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남들이 손가락질 안 해. 라고 하는 바람에 밥 먹던 분위기가 싸해진 적이 있어요. 시댁에서 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남편은 저한테 미안하니까 특히 더 예민해지고 아버님 어머님에게 쌀쌀맞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도 어렴풋이 시부모 두 분이 답도 없는 상황이라서 몇 년 뒤에는 어느 정도 생활비 보조를 해드려야 한다는 부담과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버님께서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총 견적이 8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만 들어도 골치가 지끈거렸는데 나중에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하시더니 이런 건 우리가 먼저 얘기하기 전에 자식들이 알아서 해줘야 하는 거야. 라면서 장남인 저희가 500만 원, 시동생에겐 300만 원씩 내라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치과 치료 받으실 나이긴 한데 돈 잘 버는 직장 다니실 때는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자식들 보고 치료비 내놓으라 하시는지 너무 짜증나는 상황이었죠. 더 승질나는 건 집에서 가만히 있다가 문제 생긴 것도 아니고 아버님 친구분들이랑 골프 치시고 저녁에 소갈비 뜯고 집에 와서 이가 아프다며 치과에 가신 거래요.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알아서 조심을 하시던지. 솔직히 자식들에게 비싼 돈 달라 해서 임플란트 여러 개 할 바에는 형편되는 대로 틀니를 하시던지 그럴 것 같거든요. 저희한테 돈 맡겨놓은 것처럼 당당하게 500만 원 달라고 하시니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한테 직접 달라고 하면 저희 남편 성격에 돈은커녕 한 소리 들을 것 같아서 차마 말 못하고 만만한 게 며느리라고 저한테 전화해서 돈 달라고 하시는 게 뻔히 보이는 수작이었죠. 하지만 어머님의 전화를 받을 때 남편이 바로 옆에 있었고 시어머니한테 전화 온 걸 눈치챈 남편이 스피커폰으로 전화 받으라고 하는 바람에 저희 두 사람 모두 그 이야기 다 듣고 있었어요. 500만 원 이야기 하자마자 남편이 제 전화기를 낚아채서 뺏어들더니 지금까지 자기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면서. 나 중학교 때 이빨 아프다고 했을 때 그때 치과 치료비 많이 나오니까 어른 되고 돈 벌면 너가 알아서 고치라고 했잖아. 제때 치료 못 받은 것 때문에 군대에서 월급 모은 걸로 결국 23살에 내 돈으로 임플란트 했어. 엄마 아버지가 내 앞에서 치과 치료비 이야기할 염치가 있는 거야? 이렇게 계속 돈 달란 얘기 할 거라면 다신 연락하지 말라 하고 남편이 전화를 끊었는데 그로부터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문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니 초인종 소리가 들리고 아버님이 문 열라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아까 남편이 전화로 한 소리 때문에 화가 나서 찾아오셨나 보다 생각하고 일단 문을 열어주려고 했더니 남편이 저를 막으며 지금 문 열면 안 된다고 말렸어요. 그래서 저도 인터폰 카메라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아버님 손에는 망치가 들려 있었고 저희가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자 망치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결국엔 도어락을 때려 부수는 등 행패를 부리시더라고요. 옆집에서 불렀는지 잠시 후에 경찰과 경비 아저씨도 올라왔고 그제서야 저희도 문을 열고 나가서 저희 아버님이 맞다 했더니 경찰분들이 주의를 주고 저희 아버님을 집까지 귀가 조치시켜버렸습니다. 나중에 상황이 좀 수습되고 남편에게 들었는데 옛날부터 아버님께서 술 많이 드시고 부부싸움을 크게 한 날에는 집안에 물건을 부수거나 망치로 문이나 벽을 쳐서 부수는 일이 몇 번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날도 술에 취해 계셨고 그 와중에 임플란트 비용 못 드리겠다는 말까지 전해 들어서 이성을 잃은 채 망치를 들고 저희 집까지 찾아오셨나 봐요. 집에 저희 아이도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문을 열어드렸다면 어떻게 됐을까 섬찟한 기분도 들더라고요. 다음날 아버님이 술이 깨셨는지 저한테 미안하다고 전화하시면서 제 남편이 전화를 안 받는데 화가 많이 났냐고 물으셨어요. 남편은 이런 자기 부모를 뒷수습하는 것도 지긋지긋하다며 앞으로는 용돈 30만 원 드리던 것도 안 주고 싶다 하더라고요. 저희 친정부모님은 그래도 노후 준비도 잘 해놓으셨고 저희가 시댁이랑 똑같이 30만 원 용돈 드리면 그 이상으로 반찬이며 영양제 같은 것들을 사서 보내주시는 분들이에요. 남편도 자기 집보다 처갓집 가 있을 때 마음이 더 편하다 할 정도인데 대체 시댁은 왜 저 모양인지 모르겠어요. 지난달 월급 받고 진짜로 저희 남편은 시부모님에게 용돈을 안 보냈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경우가 아니면 금전적인 도움을 안 주겠답니다. 시부모님들이 저희보다 2배도 넘게 비싼 차를 타고 다니시는데 솔직히 힘들게 일해서 벌고 안 먹고 안 입고 아낀 돈으로 시부모님 생활비를 보조해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돈 없다 돈 없다 말로만 그러시지 말고 진짜 아끼고 절약하는 모습을 이젠 보고 싶어요. 가족으로서 어려울 때 돕는 건 당연한 일이라지만 시부모님 사치 부리는 비용까지 보태드릴 의무는 없으니까요. 아버님이 망치로 때려서 부서져 버린 저희 집 도어락도 남편이 사람 부르면 비싸다며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유튜브 보며 직접 교체했어요. 그거 교체하면서 남편이 얼마나 한숨을 쉬고 있던지 진짜 옆에서 보는 제가 마음이 더 안 좋아질 정도였습니다. 앞으로도 돈 안 준다고 계속 찾아와서 행패 부리면 어쩌나 싶긴 한데 진짜 자꾸 이러면 시댁 몰래 이사라도 가야 할까 봐요. 엊그제 어머님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아들한테 용돈 못 받았다며 너라도 좀 보내달라 하시길래 저는 잘 모르겠으니 용돈 문제는 저희 남편에게 직접 말씀해 보시라 하고 말았습니다. 아들 며느리한테 미안한 생각을 하고 있긴 한 건지 모르겠어요. 본인 부모지만 남편도 이번엔 시부모님에게 정이 뚝 떨어져 버린 것 같은 모습이고 이러다가 조만간 크게 한번 싸우고 인연 끊게 될 것 같습니다. 가족끼리 조금 비정하긴 해도 요즘 들어서는 차라리 그게 낫겠다 싶어요.
자식들이랑 연 끊기고 뒤늦게 후회하셔봤자 아무 소용 없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결혼 2년차 31살에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 남편은 35살이고 대기업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저희 부부에게는 앞으로 최소 2년 정도는 아이 가질 생각이 전혀 없고 조금 더 신혼생활 즐기면서 살 계획이에요. 아이가 없을 때 돈도 더 모아놓고 싶고 여행이나 캠핑 같은 남편과 제가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많이 하고 싶거든요. 저랑 남편은 나이 차이는 4살이지만 때로는 친구처럼 정말 죽이 잘 맞습니다. 취미도 비슷해서 뭘 같이 하더라도 즐겁거든요. 결혼하고 난 뒤로는 해외여행 길이 막혀 있어서 한동안 집에만 있었지만 최근에는 많이 상황이 좋아져서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도 가고 야구장, 축구장, 스포츠 경기를 보러 가는 날도 많았어요. 특히 캠핑은 우리 두 사람 모두 환장하는 취미라서 금요일이 되면 차를 몰고 전국팔도 좋은 곳을 찾아다니며 자연을 즐기면서 보냈습니다. 저에게는 같은 대학을 나온 동갑내기 친구가 하나 있어요. 같은 시기에 졸업을 하고 비슷한 시기에 취업을 해서 아직까지도 친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의 남편이랑 연애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이 친구도 6살 연상의 남자와 연애를 시작하더라고요. 2년간의 연애를 마치고 제가 친구들에게 남자친구와 결혼하게 되었다고 발표했을 때 이 친구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도 남자친구와 결혼한다고 깜짝 발표를 하더라고요. 심지어 결혼식 날짜는 저보다 보름 정도 빨랐습니다. 그전까지 결혼한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었는데 제가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이 친구도 결혼한다고 해서 조금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자기가 하겠다는데 제가 너 왜 내 결혼식보다 먼저 하냐고 말릴 수도 없고 그냥 우연히 날짜가 겹쳤겠지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둘 다 결혼하고 난 이후에 한동안은 서로 연락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원래 둘이 엄청 살가운 사이는 아니었고 대학 동창들 6명이 같이 모이는 모임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도 원래 저랑은 많이 친한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다들 사는 것이 바쁘기도 하고 작년까지 6명이 모여서 술 마시고 놀기에는 사회적으로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가끔 서로 단톡방에서 안부만 묻는 정도로 연락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올해 초 다시 모임을 시작하면서 6명이 다 같이 모여 밥 먹고 술 마시고 서로의 근황을 물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사이에 결혼한 친구도 하나 있고 친구들 중에 애엄마가 된 사람도 있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문제의 그 친구와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었는데 저희 부부가 캠핑을 좋아한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요즘 캠핑에 빠져 있다면서 나중에 같이 다니자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원래 캠핑이라는 것이 사람들 많이 가서 복작대고 놀아야 더 재미있잖아요. 제 남편도 성격 좋고 사람들이랑 금방 친해지는 편이라 잘 됐다 싶어서 우리 애가 없을 때 앞으로 부부 동반으로 자주 뭉치자고 이야기했죠. 처음부터 이 친구와 바로 캠핑을 갔던 건 아니에요. 캠핑 이야기를 제가 먼저 꺼냈지만 그 이후로 한동안 잊고 살았어요. 저희 회사도 갑자기 바빠지기도 했고 주말에 도저히 밖으로 나갈 체력이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남편의 회사 동료 커플과 넷이서 야구장에 가기로 했었는데 티켓까지 다 예약을 해놓은 상황에서 그쪽 커플이 당일 오후에 약속에 못 나오겠다고 파토를 내는 겁니다. 이미 표 예약까지 다 해놨는데 지금 취소하기엔 수수료가 너무 아까웠고 누구 다른 사람을 데려갈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 그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좀 급작스러운 이야기긴 한데 오늘 너네 남편이랑 같이 야구 보러 갈래? 우리가 표가 2장이 남아서 오늘 꼭 가야 하거든. 친구는 자기 남편도 야구 좋아한다면서 오늘 시간 되는지 물어본다고 하더니 5분 만에 야구장 앞에서 보자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처음으로 친구네 부부와 넷이 만나서 놀게 되었고 보통 야구장에 가면 치킨이나 각종 간식들과 맥주를 먹으면서
야구를 보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녁도 안 먹고 퇴근하자마자 바로 야구장으로 향했는데 저희가 야구장 티켓을 공짜로 내줬으니까 눈치껏 친구네 부부가 치킨이나 맥주를 사서 보답을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앉은 뒤에 경기가 시작할 때가 다 됐는데도 아무런 말이 없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서로 눈치만 보다가 결국 제가 나서서 친구에게 물어보게 되었죠. 치킨이나 다른 간식거리 안 먹을래? 지금 매점 가서 맥주도 사올 건데 돈 걷어서 같이 사다가 먹자. 라고 했더니 친구는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왔다면서 아무것도 안 먹어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친구가 작은 가방을 열어서 과자 몇 개와 음료수 딸랑 2개를 꺼내더니 자기들 먹을 건 사왔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좀 싸한 기분을 느꼈지만 원래 야구장 물가가 좀 비싸기도 하고 간식 사오는 것이 흔한 일이기도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남편과 저만 치킨에 맥주를 사러 갔어요. 남편이 치킨을 사오면서 어떻게 자기들 먹을 음료수만 딸랑 2개 사올 수 있냐고 투덜거렸고 저는 제 친구라서 그런지 괜히 창피하고 얼굴이 화끈거렸죠. 그래도 기왕 온 거니까 그날 하루는 재미있게 놀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친구네 부부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사온 치킨과 맥주를 자기들이 먹고 있더라고요. 은근슬쩍 자기들이 싸온 과자 쪼가리를 저희 쪽으로 슬슬 밀어놓더니 치킨을 슬쩍 꺼내서 먹기 시작하는데 이걸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말을 하는 순간 제가 완전 쪼잔한 인간이 되는 것 같아서 그냥 먹던지 말던지 놔뒀어요. 남편도 분명히 저녁을 못 먹어서 배가 고팠지만 더 이상 먹을 기분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아예 너네들 다 먹으라고 치킨 박스를 그쪽으로 밀어버렸습니다. 하필이면 저희가 응원하는 팀이 그날 경기에서 지는 바람에 안 그래도 별로인 기분이 최악으로 떨어져 버렸죠. 웃고 스트레스 풀고 하루 즐기려고 간 야구장에서 열만 더 받아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다, 저런 친구인 줄은 몰랐다고 사과를 했고 남편은 애써 괜찮다면서 그냥 살다 보면 좀 안 맞는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 이해한다고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이 친구를 따로 둘이 만나서 놀아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성격인 줄은 몰랐는데 어떻게 남자도 자기랑 똑같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는지 신기할 따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따로 만나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얼마 후에 친구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너네 캠핑 언제 갈 거야? 너희들 갈 때 우리도 같이 따라갈 생각인데 우리 돈 반반씩 걷어서 같이 가는 게 어때?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지만 저는 저번에 야구장 일도 있고 해서 선뜻 같이 놀러갈 엄두를 못 내겠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에게 요즘은 바빠서 캠핑이고 뭐고 못 가는 중이라고 나중에 같이 가자고 거절을 했어요. 보통 한번 거절당하면 눈치껏 알아서 빠질 텐데 이 친구는 저랑 우리 남편을 호구로 본 건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전화를 걸어서 이번 주말에는 캠핑 갈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한번 캠핑을 가면 사진도 많이 찍고 SNS에 올리는 것도 취미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 피하려다가 캠핑을 못 가고 가더라도 예쁜 사진도 못 찍어서 올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 내가 내 돈 써서 캠핑을 가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이야기했더니 그럼 캠핑은 좀 그렇고 그냥 크고 예쁜 펜션에 방 2개 잡아서 고기나 구워 먹고 대충 치우자고 하는 겁니다. 그 친구네 부부를 위해 캠핑 장비 짊어지고 가서 텐트 치고 음식 해주기도 싫으니까 대충 한번 같이 놀러가고 그 뒤로는 다른 핑계 대면서 거절하자면서요. 어차피 경비도 반씩 부담이니까 우리가 손해볼 건 없겠다 싶었죠. 회비는 부부당 20만 원씩 총 40만 원을 걷었고 큰 방이 2개 있는 커다란 펜션을 예약했더니 하루에 20만 원이 넘더라고요. 나머지 술이나 고기나 필요한 것들은 가는 날에 장을 보기로 했고 혹시라도 돈이 모자라면 더 쓰고 반반씩 나눠서 내기로 했어요. 저는 이렇게 돈을 반씩 내고 여행을 가는데 설마 무슨 사고라도 생기겠나 싶었고 20만 원이면 하룻밤 자면서 먹고 마시고 다음날 아침까지 먹고 돌아오는데 절대 부족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제 생각이 완전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놀러 가려면 차를 타고 가야 하는데 갑자기 여행 당일에
친구네 부부는 차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제 친구야 그렇다 치고 그쪽 남편은 올해로 나이가 37인데 어떻게 차가 없이 지낼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친구는 평소에 출퇴근은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 그만이고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쓰는 차가 하나 있는데 꼭 차가 필요할 때는 그걸 이용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록이 남기 때문에 놀러 갈 때 탈 수는 없다면서 친구네 집 앞으로 데리러 오라고 당일 아침에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진짜 여행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일 취소하면 펜션 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고 어차피 이미 회비도 다 걷어놓은 상태니까 이보다 더 안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운전해서 제 친구의 집 앞으로 태우러 갔고 저는 이 친구의 집을 처음 가본 건데 작은 3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결혼 전에 남편이 돈 잘 벌고 시댁이 돈 많다고 이 친구가 자랑을 엄청 했었는데 그런 것과는 달리 생각보다 초라하게 살고 있길래 좀 의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야기에 친구의 집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두 사람을 태우고 저희는 펜션을 예약해놨던 가평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우리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가려고 했는데 친구가 지금 고기와 술, 과일 등등 먹을거리를 다 사서 차에 실으면 가는 동안 날이 더워서 안 될 것 같다고 반대하더라고요. 그 말도 일리가 있었기 때문에 알겠다고 그냥 가평으로 향했죠. 제가 빠르게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보니 저희가 묵을 펜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마트가 하나 있었고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을 사기로 정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생각보다 마트가 크고 깔끔해서 좋더라고요. 물건들도 많고 저희처럼 놀러온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라 그런지 필요한 것들은 대부분 준비되어 있었어요. 저희 4사람 모두 술도 좋아하고 맛있는 음식도 좋아하기 때문에 기왕 놀러온 거 잘 해먹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친구네 남편이 장 보는 내내 옆에서 투덜대는 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녁 바베큐를 먹을 때 고기만 먹기 심심하니까 조개와 새우를 좀 사려고 했더니 뭐하러 돈 아깝게 그런 걸 사냐고 자기는 해산물도 별로 안 좋아하고 고기만 먹어도 충분하다면서 사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졌고 제 친구가 저녁 술안주로 골뱅이 비빔면을 해먹자면서 골뱅이 통조림이랑 비빔면 한 팩을 사려고 장바구니에 담았더니 또 친구의 남편이 골뱅이 통조림의 가격을 확인하고는 이거 우리 동네에서 1+1으로 얼만데 여긴 완전 2배 가격이다 라고 하며 초를 치는 겁니다. 저와 남편은 여행 가서 쓰는 돈은 너무 터무니없이 바가지 쓰는 것만 아니면 그냥 이해하고 아끼지 말고 쓰자는 생각인데 옆에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니까 여행 온 기분도 날아가 버리고 자꾸 눈치만 보게 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고기를 살 때도 너무 삼겹살만 사는 것 같아서 입이 4개니까 정해진 예산에서 한우는 못 먹더라도 냉동 차돌박이 좀 사서 같이 구워 먹으려고 했어요. 구워 먹기도 하고 나중에 된장찌개 끓일 때 차돌 넣어서 먹으면 훨씬 맛있잖아요. 하지만 역시나 친구의 남편이 또다시 투덜거리면서 원래 펜션 놀러 오면 삼겹살이면 충분한데 무슨 소고기를 사냐고 펄펄 뛰었고 그 모습 보자마자 입맛도 싹 달아나서 저도 그냥 포기하고 뒤돌아버렸죠. 제 남편이 참 성격 좋고 어딜 가면 사람 좋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 그날은 엄청 참고 있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친구의 남편이기도 하고 나이도 더 많은 사람이니까 최대한 그쪽 하자는 대로 하려고 맞춰주려고 했는데 저럴 거면 방구석에서 삼겹살이나 구워 먹고 말지 왜 저희 놀러 가는데 따라와서 저러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죠. 그냥 오늘 하루 똥 밟았다 생각하고 대충 놀고 내일 빨리 집에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장 보는 것도 마무리하려고 계산대로 가고 있었는데 마트 입구 쪽 과일 코너에 복숭아가 너무 맛있어 보이는 겁니다. 커다란 백도 복숭아가 3개에 15,000원이라서 조금 비싼 감은 있었어요. 하지만 저녁에 술 마시다가 시원한 복숭아도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친구에게 복숭아 한 팩 담자고 했더니 이번에는 제 친구도 복숭아 가격을 확인하고는 무슨 3개에 15,000원이면 복숭아 하나에 5,000원씩인데 저보고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동네 마트에서 9개 들어있는 한 박스가 10,000원이면 사는데
여기는 완전 바가지도 이런 바가지가 없다면서 나중에 집에 가서 먹으랍니다. 정 먹고 싶으면 복숭아 통조림 하나 사다가 화채로 해서 먹자는데 누가 화채 먹고 싶대요? 나이도 다 30 넘었고 남편들은 30 중반인데 20대 초반 대학생들 MT 온 것도 아니고 제가 왜 복숭아 하나를 마음대로 못 사서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거면 펜션은 너네끼리 가던지 하고 우리는 집에 올라가겠다는 말이 목구멍으로 나왔는데 그때 남편이 복숭아를 들고 장바구니에 담으면서 오늘 마트에서는 제가 낼 테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마음껏 담으세요. 남편이 기분 나쁘게 말한 것도 아니고 웃으면서 부담 갖지 말고 아까 사려고 했던 골뱅이도 가져오라고 하니까 친구가 쭈뼛쭈뼛 하더니 진짜로 가서 골뱅이를 가지고 오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오케이였는데 과자도 먹고 싶었는지 몇 봉지 가져다가 카트에 담더라고요. 조금 황당했고 회비로 계산한다고 할 때는 과자 이야기도 안 했으면서 제 남편이 사겠다고 하니까 바로 가져오는 친구가 얄미웠죠. 더 웃긴 건 친구의 남편이 갑자기 사라지길래 왜 그러나 싶었는데 정육 코너에 가서 아까 자기가 사지 말래서 두고 온 차돌박이 2팩을 들고 오는 겁니다. 생각해보니까 너무 돼지만 먹는 것보다는 소고기도 조금 먹는 게 낫겠더라고. 속으로 진짜 사람 없어 보이고 이번 여행이 끝나면 다신 부부 동반으로 만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마트에서 남편이 계산했고 술이랑 음식이랑 이것저것 다 하니까 총 20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적은 돈 아닌데 저도 펜션으로 가는 차 안에서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어쨌든 도착해서 짐 풀어놓고 산책도 하면서 자유시간을 보내다가 해가 떨어질 즈음에 본격적으로 고기를 굽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먹고 마시고 다들 기분이 좋아졌을 때 저는 아무래도 제 남편이 마트 독박 쓴 것이 마음에 자꾸 남아서 이 말은 해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내일 아침 먹을 것까지 다 사서 왔는데 더 이상 돈 쓸 곳도 없지 않아? 우리가 남편 차로 운전해서 오고 기름에 톨게이트비까지 썼으니까 10만 원 남은 돈은 우리 남편한테 주는 것이 어때? 라고 이야기하자마자 친구와 걔네 남편 모두 얼굴 표정이 딱딱하게 굳더니 자기들은 돈 남으면 그냥 반씩 나눠서 가져갈 생각이었다 하더라고요. 저희 내려오면서 중간에 휴게소 들러서 간식도 먹었고 낮에 점심으로 막국수에 카페에서 커피까지 한 잔씩 먹었더니 남은 경비는 총 10만 원이었거든요. 내일 아침 먹을 것까지 아까 마트에서 장 볼 때 다 사서 왔는데 이제 돈 쓸 일도 없으니 왕복 기름값 톨비로 10만 원은 주고 더 이상 돈 문제로는 이야기하지 말자고 했더니 갑자기 제 친구 남편이 핸드폰으로 지도 어플을 켜서 계산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네 집에서 여기 펜션까지 70km 정도니까 왕복 140km고 요즘 휘발유 값이 2,000원 정도 하니까 왕복 기름값은 28,000원 정도 들었을 거랍니다. 톨비가 4,000원 정도 하니까 왕복으로 8,000원이고 총 비용이 36,000원인데 어떻게 계산하면 10만 원을 달라고 할 수 있냐면서 자기는 36,000원을 우리 남편한테 주고 나머지는 여행 끝나면 반씩 나눠 갖자 하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친구들이랑 여행도 몇 번 가봤는데 이렇게까지 돈 문제 때문에 머리 아픈 적은 처음이었어요. 어차피 마트에서 우리 남편이 20만 원 계산한 것도 있고 아침에 친구네 집 앞까지 우리가 태우러 갔었는데 36,000원 준다는 소리에 빈정이 확 상해버렸죠. 분위기가 더 이상해지기 전에 저희 남편이 그냥 됐다고 농담한 거라고 말을 돌리고 술 마실 분위기가 아니라 대충 정리하고 방에 들어왔어요. 방으로 들어와 남편에게 아까 왜 말렸냐고 기름값이랑 당신 운전하느라 고생한 거 생각하면 5만 원은 받아야 한다고 했더니 그냥 지금은 가만히 있자고 하는 겁니다. 대신에 일찍 일어나서 일찍 집으로 올라가자고 해서 대충 씻고 잠이 들었고 새벽에 남편이 저를 흔들어 깨우길래 눈을 떴더니 시간은 새벽 4시더라고요. 지금 그냥 우리끼리 올라가자. 저 인간들 집까지 태워다 주기도 싫어. 그렇게 저는 친구와 걔네 남편을 펜션에 버려두고 남편이랑 새벽에 집으로 올라와 버렸어요. 어차피 남은 회비 10만 원도 제 지갑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돈도 안 남겨놓고 가져왔습니다. 그쪽 커플이 어떻게 서울까지 돌아오던지
제가 알바가 아니었죠. 다음 날 아침 10시에 친구가 잠에서 깨서 일어났는지 계속 전화를 걸어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제 친구들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그 친구가 제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놀러 가놓고 차 좀 태워줬다며 바가지를 씌우고 서울에서 가평 가는데 교통비를 10만 원을 요구하더라. 그거 안 줬다고 펜션에 자기들 버려놓고 혼자 집으로 올라갔다고 한참 욕을 하고 있길래 저도 질 수 없어서 같이 받아쳤어요. 남편이 마트에서 20만 원 장본 영수증을 찍어 올리면서 이런 사정이 있었는데 기름값으로 3만 6천 원을 준다고 하더라. 나는 더 이상 쟤랑 같이 못 놀겠다고 했죠. 친구들은 두 사람 이야기를 듣고 당연히 제 편을 들었어요. 차도 태워주고 마트에서 장까지 저희 돈으로 썼는데 제 친구네 부부가 너무했다면서요. 친구는 자기 뜻대로 일이 돌아가지 않자 화를 내더니 한참 저희 친구들 욕을 하다가 단톡방에서 나가버리고 그 뒤로는 저희를 모두 차단했는지 더 이상 아무런 소식이 없네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예전부터 뭔가 좀 저랑은 안 맞는 친구였고 이번 기회에 연을 끊게 되어서 다행이라 생각해요. 그 친구 때문에 시간 낭비, 돈 낭비한 것은 아깝지만 그 돈으로 인간 말종 하나 걸을 수 있다면 싸게 먹혔다고 생각하려고요. 결혼식 때 보니까 친구라고는 딸랑 우리들 5명 뿐이던데 앞으로는 만날 친구 하나 없이 조용히 살게 생겼구나. 남편도 돈 많다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장 보는 돈도 아끼고 신혼집 구하는 돈도 아끼고 살고 있는 건가 봐. 앞으로 서로 얼굴 볼 일은 없겠지만 마냥 마주쳐도 아는 척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아껴서 부자 되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30년 넘도록 서울 용산구에서 살고 있는 70대 여자입니다. 제 인생은 남편 덕분에 참 평온했어요. 남편은 의사였고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우리 부부는 서로를 아끼며 살았고 아들도 건강하게 잘 키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넉넉했고 손주들까지 보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하던 대로 아침 산책을 나갔고 저는 따뜻한 차를 준비하며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어? 전화를 걸려던 순간 핸드폰이 울렸고 전화를 받아보니 낯선 목소리였어요. 혹시 김 선생님 부인이십니까? 네, 그런데 무슨 일이에요? 남편분께서 산책 중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인데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아침에 멀쩡하게 나가셨는데.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남편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지만 남편은 결국 다음날 새벽 세상을 떠났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저녁을 먹고 손주 이야기를 하며 웃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습니다. 남편은 평생 선하게 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었죠. 남편이 치료한 환자들과 동료 의사들, 친구들, 친척들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글을 보냈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세상에 이런 의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장례식장 문이 열리며 정장을 차려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그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아니었으면 제 인생은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누구인지 궁금했어요. 남성은 눈물을 닦고 제게 다가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사모님, 저는 최종훈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의 고향 후배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남편이 고향 후배분들 이야기를 자주 했었는데. 저는 지금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전부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대학 등록금조차 마련하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때 같은 고향 선배였던 남편이 손을 내밀었어요. 학비는 내가 댈 테니 열심히 공부만 해라. 나중에 갚지 않아도 되니까. 대신 네가 성공하면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 말씀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로스쿨을 졸업했고 지금은 LA에서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몇 년 전부터 연락을 드렸는데 이렇게 뵙게 될 줄은 몰랐네요. 최 선생님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모님, 혹시 미국에 오실 일이 있으시면 꼭 연락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돕겠습니다. 이게 제 명함입니다. 고맙습니다. 명함을 받아들었지만 그때는 그저 형식적인 인사로만 느껴졌습니다. 미국에 갈 일도 없을 것 같았고 무엇보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남편이 없는 집은 정말 텅 빈 것 같았죠. 매일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서 울기만 했습니다. 밥맛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그저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죠. 아들은 가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손주들만 가끔 할머니 보고 싶다는 말을 했을 뿐입니다. 그때는 외로웠지만 아들도 사업 때문에 바쁘겠거니 생각했어요.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그게 제 착각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슬픔은 가시지 않았어요. 저는 점점 삶의 의욕을 잃어갔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친구들이 나오라고 권유해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그저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만 떠올리며 눈물로 하루를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왔어요. 어머님 그동안 많이 외로우셨죠? 그래, 일단 들어오너라. 아들 가족이 반가웠고 오랜만에 집에 사람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끔찍한 악몽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이죠.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혼자 이렇게 계시면 안 돼요. 우리 집으로 가시죠. 그래? 하지만 너희도 바쁠 텐데. 며느리도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모시고 싶어서 온 거예요. 손주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요. 이제 저희랑 같이 사세요.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남편이 떠난 후에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자신을 생각해주는 게 고마운 마음뿐이었죠. 짐은 제가 챙겨드릴게요. 어머님은 편히 계세요. 며느리는 친절하게 짐을 꾸렸고 아들은 차를 가져와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아들이 사는 곳은 강남에 있는 넓은 아파트였어요. 도착하자마자 손주들이 현관에서 뛰어나와서 안겼습니다. 할머니.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어요. 아들 부부는 정성껏 저를 챙겨줬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즐거웠습니다. 며느리는 매일 맛있는 음식을 해줬고 아들은 주말마다 함께 공원에 산책을 가자고 했죠. 역시 내 아들이야 효자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면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손주들이 학교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며 행복해했습니다. 남편이 보고 싶긴 했지만 가족과 함께 있으니 외로움이 조금은 덜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반찬 더 드세요. 아니야, 충분히 먹었어.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2달쯤 지났을 때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그래, 무슨 일이니? 사실은 저희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아서요. 아들의 굳은 표정을 보니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잖아요. 거래처에서 계약을 취소해서 자금이 막혔어요.
그래서 혹시 엄마가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얼마나 필요한데? 당장 3억 정도면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 같아요. 3억? 순간 한숨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몇 번이나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저와 남편은 그때마다 성심성의껏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갚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들, 엄마가 너를 사랑하는 건 알지? 그동안도 네가 힘들 때마다 도와줬잖니? 네, 그래서 이번에도. 하지만 이번엔 안 되겠구나.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왜요? 엄마한테 돈 있잖아요. 아빠가 남긴 재산도 많고. 그 돈은 네 아버지가 평생 모은 거야. 그리고 이미 너한테 충분히 도움을 줬어. 지난번에 빌려간 돈도 아직 안 갚았잖니? 그건 회사가 안정되면 갚으려고 했어요. 아들,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들었어. 노후 자금도 필요하고 나중에 아프면 병원비도 들잖니? 미안하지만 이번엔 너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것 같구나. 엄마가 저한테 이러시면 어떡해요? 진짜 회사 망하면 이 집 팔고 우리 가족 다 거리에 나앉는다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고 아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걸 처음 봤습니다. 아들, 진정해라. 엄마가 도와주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됐어요. 알겠어요. 아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며느리도 그 모습을 차갑게 쳐다보더니 따라 들어갔어요. 그날 밤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 제자리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여기 앉으세요. 며느리가 가리킨 곳은 식탁이 아니라 주방 한쪽 작은 테이블이었습니다. 왜 여기에?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방해될까 봐요. 여기서 드시면 편하실 거예요. 며느리는 냉담하게 말하고는 돌아섰고 제 앞에 놓인 식사는 초라했습니다. 찬밥에 김치 몇 조각 그리고 국물에 건더기도 없는 된장찌개였습니다. 아니, 저기 반찬이. 어머님 연세에는 담백한 게 좋잖아요. 고기는 건강에 안 좋으니까 빼드렸어요. 하지만 식탁에 앉은 아들과 손주들 앞에는 고기와 여러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억울했지만 일단 참았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인데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좋아지겠지 생각했죠.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어요. 며칠 후에 며느리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님 식비 좀 주세요. 어머님 드시는 거 장 보려면 돈이 들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씩은 주세요. 내가 식비를 내야 하니? 당연하죠. 저희 집에서 공짜로 먹고 살 순 없잖아요. 그 말을 듣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빨래는 직접 하세요. 세탁기 돌리는 거 전기세 많이 나와요. 아, 그리고 너무 늦게까지 TV 보지 마세요. 소음 때문에 아이들 공부 못해요. 며느리는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나가버렸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었죠. 사실 아들의 집은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건데 내가 남의 집 식객 취급을 당하다니.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방에서 아들 부부의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그래도 엄마한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하긴 뭐가 심해? 돈도 안 주면서 편하게 먹고 자려고만 하잖아. 그래도 어머니면 뭐해? 아들 회사 살릴 생각은 안 하고. 그 돈 다 누구 거야? 결국 전부 당신 거 될 건데 왜 지금 안 주는 거야? 그건 그렇지만.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 엄마가 계속 저렇게 나오면 우리도 생각이 있지. 저는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다음 날 새벽 짐을 쌌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요.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새벽 5시 저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텅 빈 집이었지만 아들 집보다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적어도 여기선 눈치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너무 아팠습니다. 자신이 낳아 키운 아들이 그렇게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돈 때문에 저를 저렇게 대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의 배신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군가 싶어 문을 열었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현관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아들 부부를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사람들이 보면 어떡하니?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아들은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돈 걱정에 정신이 없어서. 그게 변명이 되진 않지만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님, 저도 너무 잘못했어요. 그렇게 대하면 안 됐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 보였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이렇게까지 무릎 꿇고 빌면 한 번쯤은 용서해줘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알았다. 일단 들어오너라. 아들과 며느리는 거실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희 진심이에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어머님을 다시 모시겠습니다. 이번엔 정말 정성껏 모실게요. 너희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나도 용서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도 너희는 내 자식들이니까.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제 가장 큰 실수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들의 눈물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걸요. 며칠 후에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밝은 표정이었어요. 엄마, 저희가 생각한 게 있어요. 엄마 요즘 계속 우울해 보이시잖아요. 아빠 생각도 많이 나시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 같이 여행 가는 거 어때요? 여행? 네, 미국 여행이요. 뉴욕도 가고 라스베이거스도 가고. 엄마 기분 전환도 하시고, 우리 가족끼리 좋은 추억도 만들어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어머님은 편하게 짐만 싸시면 돼요. 아이들도 할머니랑 여행 가고 싶어 해요. 하지만 미국까지 가면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괜찮아요, 엄마. 그동안 효도 못한 것도 미안하고, 이번엔 제가 다 준비할게요. 엄마는 그냥 즐기시기만 하면 돼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미국이라니.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가보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엄마 어때요? 갈 거예요? 그래, 그럼 가볼까? 진짜요? 와, 엄마 정말 고마워요. 아들은 기뻐하며 즉시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호텔도 잡고 관광 일정도 짰습니다. 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효도하려는 마음이구나 싶었어요. 제가 너무 의심이 많았나 싶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미국 가면 디즈니랜드 가요. 그래, 할머니가 다 사줄게. 비행기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함께 못 가서 미안해요. 당신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장시간의 비행 끝에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을 보고 타임스퀘어를 걸었어요. 센트럴파크에서 산책도 하고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도 관람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손주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행복했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 여행이구나 싶었죠. 아들도 며느리도 그동안과는 달리 친절했습니다. 식사할 때도 저를 먼저 챙기고 힘들어하면 쉬었다 가자고 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많이 걸으셨는데 좀 쉬실래요?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좋은 곳에서 마냥 쉬기는 아깝구나. 며칠간의 뉴욕 여행을 마치고 일행은 라스베이거스로 이동했습니다. 화려한 카지노와 호텔들, 밤에는 거리가 온통 네온사인으로 빛났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곳이네. 그렇죠, 엄마? 내일은 그랜드 캐니언도 갈 거예요. 첫날 밤 호텔에서 푹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아이들이랑 쇼핑 좀 하고 올게요. 엄마는 좀 쉬세요. 그래, 너희끼리 다녀오너라. 오후가 되자 아들이 다시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우리 잠깐 나가실래요? 경치 좋은 데 있어서요. 그래, 그럼 가볼까?
아들을 따라 호텔을 나섰습니다. 차를 타고 한참을 달렸습니다. 점점 번화가에서 멀어져 한적한 주택가로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어디니?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엄마. 차가 멈췄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 그림자도 없는 황량한 거리였습니다. 내리세요. 여기서 뭘 하려고? 제가 차에서 내리자 아들과 며느리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전혀 웃고 있지 않았어요. 아들, 이게 무슨 일이니? 아들은 차갑게 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우리 인생에서 사라져줘. 뭐라고? 엄마만 없으면 아빠 재산은 전부 우리 거야. 그러니까 제발 여기서 사라져.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아들이 뭐라고 한 거죠? 아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농담이지? 농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며느리가 제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어머님 여권이랑 카드랑 돈 다 여기 있죠? 이제 필요 없으실 거예요. 뭐 하는 거야? 돌려줘. 가방을 되찾으려 했지만 며느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덕분에 좋은 여행했어요. 너희들이 지금 무슨... 아들이 주머니에서 편지 한 장을 꺼내 발치에 던졌습니다. 여기 우리 계획 다 적어놨어요. 궁금하시면 읽어보세요. 뭐 읽어봤자 소용없겠지만. 아들아, 제발. 이게 무슨 짓이니? 급하게 아들의 팔을 붙잡았지만 아들은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엄마, 이제 끝이에요. 한국 가면 엄마 실종 신고 낼 거예요. 몇 년 있으면 법적으로 사망 처리되고 그럼 재산은 자동으로 우리한테 오겠죠. 이런 나쁜 놈들아.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된 거 다 어머님 탓이에요. 진작 돈만 주셨으면 이럴 일도 없었을 텐데. 그럼 안녕히 계세요.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타고 그대로 떠나버렸습니다. 힘껏 달려가 차를 쫓았지만 차는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낳아 키운 아들이 나를 이렇게 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에 떨어진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펼쳐보니 아들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해요. 엄마가 사라지면 실종 신고 낼 거예요. 7년 뒤면 법적으로 사망 처리되고 아빠 재산은 전부 제 거예요.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이것도 다 엄마가 돈을 안 준 탓이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낯선 나라, 황량한 거리 한복판에 혼자 버려졌습니다. 여권도 없고 돈도 없고 카드도 없었습니다. 이미 해는 저문 지 오래였고 추웠습니다. 길가에 앉아 멍하니 앞을 바라보았죠. 그때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에서 만났던 최 선생님. 혹시 미국에 오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분의 명함을 가방에 넣어뒀었는데 하지만 가방도 빼앗겼습니다. 전화번호도 기억 안 나고 어떻게 하지? 절망 속에서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이것이 정말 끝인가? 이렇게 이 낯선 땅에서 연고도 없이 쓸쓸히 죽는 건가?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한국말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았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 서너 명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혹시 한국 분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한국말이 들리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는... 말을 하려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어머, 울고 계시네. 무슨 일이세요? 젊은 여성이 옆에 쪼그려 앉으며 어깨를 감싸 안아주었어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아들한테 버림받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여행을 왔다가 아들 부부에게 버려졌다는 것, 여권과 돈을 모두 빼앗겼다는 것, 아무것도 없이 이 거리에 홀로 남겨졌다는 것을요. 뭐라고요? 친아들이 그런 짓을 했다고요? 젊은 여성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함께 온 친구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 일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추우시잖아요. 저희 호텔로 가시죠.
하지만 나는 돈이 하나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따뜻한 데 가서 천천히 얘기해요. 젊은 여성들은 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그들이 묵고 있는 호텔로 향했어요. 호텔 방에 들어가니 따뜻했고 그 친구들이 따뜻한 차도 타주고 샌드위치도 사다 줬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어서 배가 고팠는데 천천히 드세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괜찮아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식사를 마치자 조금 진정이 됐습니다. 젊은 여성이 진지하게 물었어요. 할머니 혹시 미국에 아는 사람 없으세요? 누구라도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러고 보니 남편 장례식 때 만난 분이 최 선생님이라고 LA에서 변호사를 하신다고. 연락처 있으세요? 그게 명함을 받았는데 가방에 넣어뒀거든요. 근데 가방은 이미 며느리가 가져가 버린 뒤였죠. 혹시 이름이랑 사무소 이름 기억나세요? 이름은 최정훈이고 사무소 이름은 뭐였더라? 저는 애써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최앤 파트너스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잠깐만요. 젊은 여성이 즉시 휴대폰을 꺼내서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같은데요? 휴대폰 화면에 사진을 보니 그때 그 얼굴이 맞았죠. 이분 맞으세요? 맞아요, 그분이에요. 좋아요. 그럼 지금 바로 전화해 볼게요. 하지만 시간을 확인하니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무소가 문 닫았을 시간이네요. 내일 아침에 전화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할머니, 오늘은 저희 방에서 주무세요. 내일 꼭 연락해 드릴게요. 너무 폐를 끼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저희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어려움 있을 때 누가 도와주길 바라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계세요. 그날 밤 낯선 호텔방에서 젊은 여성들의 도움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 친구들의 친절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젊은 여성이 최 선생님의 사무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역을 거쳐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했고 곧 최 선생님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 선생님이세요? 네. 저는 최정훈입니다만 누구십니까? 저는 김 선생님 부인 지영이에요. 장례식 때 만났었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수님? 형수님이 왜 미국에 오셨어요? 선생님, 저 지금 큰일 났어요.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들에게 버림받은 것, 여권과 돈을 빼앗긴 것, 지금 아무것도 없이 라스베거스 외곽에 갇혀 있다는 것을 말이죠. 뭐라고요? 지금 어디 계세요? 저한테 주소 알려주세요. 최 선생님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저는 지금 젊은 여성이 전화를 받아서 호텔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갑니다. 거기서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꼭 구해드릴게요. 전화가 끊겼고 저는 주저앉아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살았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할머니. 곧 오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저희는 당연한 일 한 거예요. 그나저나 할머니 아드님 정말 용서 못해요. 어떻게 친어머니를 그렇게. 젊은 여성의 친구 하나가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꼭 복수하셔야 해요. 법적으로 처벌받게 하셔야죠. 그래요.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몇 시간 후에 호텔 로비로 한 남성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최 선생님이었어요. 최 선생님은 제 몰골을 보자마자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이 이 꼴을 보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아니에요.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최 선생님은 저를 진정시킨 후에 젊은 여성들에게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 했어요. 연락처 주세요. 나중에 꼭 보답하고 싶습니다. 명함을 교환한 후 최 선생님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일단 한국 영사관에 연락해서 임시 여행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드님을 법적으로 처벌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대로는 안 되죠. 그 애한테 꼭 본때를 보여줘야 해요. 좋습니다. 한국에 있는 제 동료 변호사한테 연락하겠습니다. 형수님 재산 보호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최 선생님은 즉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 저 최정훈입니다. 이 시간에 죄송하지만 긴급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는 최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저는 조금씩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그때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아들이 저한테 한 짓을 똑같이 갚아주겠다고요. 며칠 후에 모든 서류가 준비됐습니다. 임시 여행증명서도 발급받았고 한국으로 돌아갈 비행기표도 예약했습니다. 한국 가시면 제 동료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분이 모든 걸 도와드릴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아닙니다. 형님한테 받은 은혜를 이제라도 갚는 거죠. 꼭 이기셔야 합니다. 그 불효자식들한테 정의의 심판을 내리셔야 해요. 네, 꼭 그럴게요. 최 선생님은 제가 공항 출국장을 들어갈 때까지 배웅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나한테 한 짓 이제 내가 똑같이 갚아줄 차례야. 각오해라. 엄마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열흘 같은 10시간 정도가 지나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 문이 열리자 한 남성이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김지영 여사님이라고 적혀 있었죠. 김지영 여사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김태민 변호사입니다. 최 선생님께 부탁받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인상이 예리하고 날카로웠어요. 차로 모시겠습니다. 가시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시죠. 차 안에서 김 변호사는 태블릿을 꺼내 여러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여사님, 최 선생님께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무엇을 조사하셨나요? 먼저 아드님이 아직 실종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요? 벌써 시간이 꽤 지났는데. 네, 아마도 의심받을까봐 시간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신고하면 수상해 보일 수 있으니까요. 김 변호사는 다음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여사님 명의로 된 재산 목록입니다. 용산 본가 아파트, 예금과 주식, 경기도의 부동산. 총 자산이 약 80억 정도 됩니다. 재산이 그렇게 많았나요? 네, 고인이 되신 남편분께서 평생 모으신 재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여사님 단독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드님은 여사님이 사망하시면 법정 상속인으로서 이 모든 재산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아드님의 노림수였던 거죠.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나쁜 녀석. 여사님, 제가 계획을 하나 세웠습니다. 복수 계획이요. 김 변호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가 먼저 함정을 파는 겁니다. 아드님이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요. 어떻게요? 제가 아드님께 연락을 하겠습니다. 변호사 신분으로요. 어머님께서 미국 가시기 전에 재산 정리 관련해서 상담을 요청하셨다. 중요한 서류에 서명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당연히 달려올 겁니다. 재산 이야기만 나오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며칠 후에 김 변호사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지영 여사님의 아드님이신가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김태민 변호사입니다. 어머님께서 미국 여행 가시기 전에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재산정리 관련 상담을 하셨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재산 정리요? 무슨? 네, 유언장 작성과 재산 분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류 서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서요. 상속인이신 아드님과 상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언제 뵐 수 있을까요? 내일 오후 3시에 저희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네,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김 변호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내일 오겠답니다. 정말 탐욕스러운 놈이네요. 내일이 디데이입니다. 준비하시죠. 다음날 오후 2시 30분, 아들은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저 김태민 변호사님 계신가요?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접수처 직원의 안내를 받고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김 변호사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네, 그런데 어머니가 무슨 상담을 하신 거죠? 아, 그 전에 확인할 게 있습니다. 혹시 어머님께 요즘 연락하셨나요? 아들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아, 그게 어머니께서 미국 여행 중이셔서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어머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그건 잘. 바로 그때 상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궁금하니? 아니, 이게 무슨... 아들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고 얼굴이 금세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귀신? 귀신? 네가 귀신 만들려고 했겠지. 엄마가 어떻게 여기에... 어떻게 살아서 돌아왔냐고? 너는 내가 죽을 줄 알았지? 아들은 정말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뒷걸음질 쳤습니다. 엄마, 저는...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은 하지 마라. 난 다 알고 있어. 저는 가방에서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라스베이거스에서 남긴 그 편지였습니다. 이거 기억하지? 네가 쓴 거야. 그건... 엄마가 사라지면 실종 신고 낼 거예요. 7년 뒤면 법적으로 사망 처리되고 재산은 전부 제 거예요. 이렇게 썼지? 아들은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못했고 그 시간에 김 변호사가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여사님을 도와주신 한국인 증인들의 진술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찍은 CCTV 영상 분석 보고서입니다. 또한 여사님께서 버려지셨던 거리의 영상도 확보했습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차에서 내리게 하고 떠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아들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오해? 그럼 이 편지는 뭐냐? 네 필체 아니니? 저는 편지를 아들 얼굴 앞으로 들이댔습니다. 필적 감정도 의뢰했습니다. 100% 아드님의 필체로 확인됐습니다. 김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아들은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제가 미쳤어요. 돈 때문에, 회사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미를 버리고 해외에서 죽게 만들려고 했다는 게냐?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내가 라스베이거스 거리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너는 한국에서 뭐 하고 있었니? 물려받을 재산이나 계산하고 있었겠지? 엄마 정말 잘못했어요. 바로 그때 상담실 문이 다시 열렸고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뭐하는, 며느리도 저를 보자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님? 그래, 네 시어머니야.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왔어. 며느리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김 변호사의 직원이 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당신도 들어야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김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결국 의자에 앉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사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아들 부부를 바라봤어요. 무릎 꿇고 빌고 있는 그들을요. 제대로 법대로 하겠습니다. 유기죄, 노인학대, 재산 탈취 미수, 죄목은 충분하죠? 네, 충분합니다. 엄마, 안 돼요, 제발. 아들이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손 떼라. 그리고 내가 과거에 너한테 빌려준 돈 기억하지? 차용증도 다 있어. 준비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5년 전 5억, 3년 전 3억, 1년 전 2억까지 총 10억이다. 당장 갚아. 엄마, 그건 지금 당장은... 못 갚으면 법적 조치 들어갈 거야. 그리고 너희들 사는 집, 그 집도 4명이지? 등기부등본 확인했어? 네 아버지가 너희 신혼집으로 사줬지만 명의는 나로 했더구나.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라고. 엄마, 그럼 우리 어디 가서 살아요? 아이들도 있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다. 난 더 이상 너희한테 아무것도 안 줄 거야. 그리고 내 재산이 80억이 넘는다더라. 그거 네가 한 푼도 못 받게 할 거야. 엄마, 나 살아있을 때 전부 사회에 기부할 거다. 손주들 대학 등록금만 빼고 나머지는 싹 다 말이야. 아들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고 며느리도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여사님, 고소는 언제 하시겠습니까?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저는 아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빌려간 돈 당장 갚고 이 집에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럼 손주들 생각해서 고소는 안 할 거야. 엄마, 하지만 한 번이라도 더 나한테 손을 내밀거나 재산 노리고 접근하면 그때는 무조건 감옥 보낼 거야. 알아들었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상담실을 나갔어요. 뒤에서 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아들한테 제대로 된 한마디를 한 거죠. 이제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을 거예요. 아들과 결별한 뒤에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사는 것도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몇 주 후에 김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여사님, 아드님이 집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빌린 돈도 일부 갚기 시작했네요. 일부요? 네. 회사 자산을 정리해서 일단 2억을 송금했습니다. 나머지는 분할로 갚겠다고 하네요. 그래도 약속은 지키는군요. 아드님 가족은 지금 경기도 외곽의 작은 원룸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식당에서 일하고 아드님은 낮에는 물류센터, 밤에는 대리운전을 한다더군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어요. 마음 한편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손주들은 괜찮나요? 학교는 잘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여사님께서 대학 등록금은 따로 보관해 두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이들은 죄가 없으니까요. 나중에 손주들이 크면 그때 직접 주겠습니다. 며칠 후에 저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저를 도와줬던 젊은 여성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세요. 저 미국에서 신세 졌던 김지영이에요. 기억하시나요? 아, 할머니, 어떻게 되셨어요?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잘 해결했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다행이에요. 할머니 걱정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감사를 표하고 싶어서요. 시간 되면 만날 수 있을까요? 며칠 후에 서울의 한 레스토랑에서 젊은 여성들과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20대 후반의 직장인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건강해 보이세요. 전부 너희들 덕분이지. 너희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로 큰일 날 뻔했어.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당연한 일 했어요. 아니야. 너희는 내 생명의 은인들이야.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뭐예요? 너희들도 그때 미국 여행 중이었는데 나 때문에 제대로 즐기지도 못했잖아. 이걸로 다시 한번 가렴. 봉투 안에는 한 사람이 충분히 쓰고도 남을 여행 경비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것도 부족해. 내 목숨을 살려준 건데. 그날부터 저는 젊은 친구들과 자주 연락을 하며 지냈어요.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우고 가끔 만나서 카페에서 수다도 떨었습니다. 처음엔 스마트폰이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친구들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니까 금방 배우더라고요. 이제는 사진도 찍고 메시지도 보낼 수 있게 됐어요. 어느 날 최 선생님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형수님 잘 지내시죠? 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다행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한국 갈 때 꼭 뵙고 싶습니다. 그럼요.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한 달 후에 최 선생님이 한국에 왔고 저는 좋은 곳에서 정성껏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이제 많이 밝아지셨네요. 덕분에 새 인생을 살고 있어요. 형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겁니다. 식사 후에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하나 결심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제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려고 합니다. 남편의 뜻이기도 했고요. 최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결정이십니다. 형님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손주들 대학 등록금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기부하려고요.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노인 복지 시설에도 후원하고. 훌륭한 계획입니다. 사실 제가 미국에서 장학재단 운영한 경험이 있으니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요? 고맙습니다. 반년 후에 제 이름으로 작은 장학재단이 설립됐습니다. 가난하지만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복지 지원 등을 담당하는 재단이었습니다. 그날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이 평생 모은 돈이 좋은 일에 쓰이는 걸 보니 남편도 하늘에서 웃고 있을 것 같았죠. 저는 재단 일뿐만 아니라 직접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무료 급식소에 나가서 노인분들께 식사를 대접했고 아동센터에서는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손주들을 볼 수 없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이 아이들이 그 빈자리를 채워줬습니다. 또 몇 달 후에 재단에서 첫 번째 장학생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가난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50명에게 장학금이 전달됐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한 여학생이 손을 잡으며 제게 인사했습니다. 아니야, 열심히 공부만 해라. 그게 할머니한테 가장 큰 보답이야. 네, 꼭 훌륭한 사람 되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나중에 네가 성공하면 다른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 그게 이 장학금의 진짜 의미란다. 네, 할머니 꼭 그럴게요. 학생들의 밝은 얼굴을 보며 행복한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이 과거에 최 선생님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자신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작은 원룸에서 살며 근근히 생활하고 있지만 빌린 돈은 매달 성실히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손주들은 제가 준비해둔 장학금으로 문제없이 대학에 진학할 예정이고요.